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5,020선을 넘기며 종가 기준 5,000피 안착 기대감을 높였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폭등하며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먼저 마감 앞둔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죠. 코스피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코스피는 상승 출발에 5,023.76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지수가 빠지면서 다시 4,000대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각각 4천억 원,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표주인 SK 하이닉스는 3% 넘게 급락 중입니다. 또 현대차는 3% 가까이 빠지면서 50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 넘게 급등하며 지난 2022년 1월 이후 4년여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오전 중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바이오부터 2차전지, 로봇 제약주까지 대부분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선 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 등 정책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오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7원 넘게 내려 1,43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 개입 조짐에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환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기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55% 오른 온스당 5,056달러 7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지난해 약 6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달러 자산 회피 등 여파로 강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오늘 개장 직전에는 그간 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던 LS의 증손회사 엑시스 솔루션스의 이 상장 철회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중복 상장 논란이 해소되면서 LS의 주가도 장 초반 크게 올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LS가 결국 자회사 상장을 포기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LS는 자회사 에식스 솔루션즈 상장 신청을 철회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LS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식스 솔루션즈 프리 IPO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와 새로운 투자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LS는 다음 달 중으로 자사주 50만 주를 추가 소각하는 한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 배당 금을 1년 전보다 40%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LS는 장중 한때 24만 6,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결정 전까지 있었던 논란의 이유도 다시 짚어주시죠. 에식스 솔루션즈는 전기차 모터 핵심 부품인 권선 분야 세계 1위로 LS가 지난 2008년 인수한 핵심 계열사입니다. 모 회사인 LS가 상장돼 있는 상태에서 알짜 회사로 꼽히는 증손회사 에식스 솔루션즈까지 상장할 경우 모 회사 주식 가치가 깎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LS 주주들 사이에서는 에식스 솔루션즈 상장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중복 상장 논란과 관련해 직접 나서자 LS 측은 상장 중단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렌터카 시장의 1, 2위 업체죠. 롯데렌탈과 SK렌터카 간 결합에 경쟁 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격 인상 등 독과점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SK렌터카 대주주인 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롯데렌탈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트 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서 지난해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는데요.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누어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두 회사 합산 점유율이 30% 미만이지만 경쟁사들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인 만큼 사실상 양극화 구조로 경쟁이 소멸하고 렌터카 이용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장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에도 두 회사 합산 시장 점유율 합계가 40%에 육박해 경쟁 제한 효과가 클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와 롯데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사모펀드 어피니티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롯데그룹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롯데그룹 역시 향후 어피니티와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한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롯데렌터카 지분 매각 지연이 그룹의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그룹 전반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재무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롯데는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한화오션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성과급으로 주식을 대급하는 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와 관련해 노조와 대규모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급 조건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인데 비슷한 주식 보상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새로운 보상 체계가 노사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노조가 제기한 이 소송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하나오션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18일에 부산지방법원에 회사는 RSU 보상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전체 4,800여 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2,600여 명입니다. 소송 금액은 200억 원대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부산지법은 노조의 이 속가 산정 방식 등 소송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정 권고를 내린 상황인데요. RSU 관련 노사 갈등은 202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화는 하나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2023년 경영 실적에 따라 기존 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RSU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기일인 2024년 2월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는 지급 조건인 매출 목표 달성 실패를 이유로 댔고요. 노조는 경영 실적이라는 단서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노조는 결국 협상으로서는 받아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오션 사측 입장은 뭡니까? 네, 회사는 RSU 지급건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며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지급하지 않은 건이라며 관련해서 잘 소명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가 2020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이 RSU를 도입을 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한화로서는 상징성이 큰 제도인데 지급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노사 간의 법정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강남 4구의 증여 거래를 올해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도 겨냥했는데요.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국세청이 올해도 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죠. 네, 국세청은 올해도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의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합니다. 매매로 위장한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또 부담부 증여나 쪼개기 증여를 통해 고가주택 취득 과정에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도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역외 탈세와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해 국제 징수 공조를 강화해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의 회사로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행위와 허위 공시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체납자 관리도 한층 강화되는 겁니까? 네, 국세청은 오는 3월 500명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하고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 소멸이나 복지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정밀 분석과 추적 조사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올해 정관소로 확대해 133곳을 두고 지방청 특별기동반을 통해 징수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전남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내년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부동산 시장의 세금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늘리기 전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인데 자세한 발언 내용과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지난주 이 신년 기자회견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에 집중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4개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후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등 고강도 부동산 세대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 6억 원에서 7억 원씩 떨어진 급매가 등장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점이 다가올수록 급매물을 기대하고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당분간 매매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손질을 예고하고 나선 건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상위 20% 고가주택은 하위 20% 저가주택보다 1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대한항공에 인수된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완전한 통합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를 줄줄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VIP 고객들에게 제공됐던 동반자 1인 무료 항공권도 모든 카드사에서 오는 7월부터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적립을 제외한 모든 카드 제휴 서비스가 사라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최근 들어 어떤 서비스가 종료를 결정한 겁니까? 네, 신한카드의 연회비 70만 원대 프리미엄 신용카드 상품에서 동반자 1인 무료 항공권 서비스가 아시아나항공 한정으로 종료됩니다. 원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대한항공만 남게 되는 형태로 정확한 종료 시점은 논의 중입니다. 이외에도 연회비 23만 원의 프리미엄급 신용카드에서 국내선 한정으로 지급되던 동반자 1인 무료 항공권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신한카드뿐만이 아닙니다. BC카드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국내선 무료 항공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고 삼성카드는 7월부터 자사 포인트를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아시아나 측 입장은 뭡니까? 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내년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이후 남게 되는 서비스는 기본적인 마일리지 적립과 국제선 무료 항공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신한카드 사례에서 보셨듯이 국제선 항공권 제공은 종료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적립을 제외한 모든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내년 통합 이후 아시아나의 적립을 마일리지가 분리한 스카이패스로 자동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적립 서비스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가성비 선호 현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죠. 그런데 가성비 외식 업체 한솥 도시락마저 5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을 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가격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한솥 도시락은 이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올렸습니다. 빅치킨 마요는 4,500원에서 4,600원으로 2.2%, 참치 마요는 2.7%, 김치볶음밥은 4.7%, 제육마니덮밥은 4.8% 비싸졌고요. 프리미엄 도시락 제품인 매화, 해바라기, 진달래의 경우 300원씩 인상됐습니다. 한솥 측은 쌀과 육류 등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한솥은 지난해 8월에도 치킨 마요 등 주요 메뉴 가격을 최대 20% 인상한 바 있습니다. 고물가의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선물도 부담인데요. 저렴한 제품 쪽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마트가 지난 한 달 동안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 결과 5만 원 미만의 가성비 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93% 급증했습니다. 특히 3만 원에서 4만 원 선 과일과 김, 2만 원대 곶감 등이 많이 팔렸고 외식 물가 부담에 가정 간편식 매출도 지난해 설보다 5배 뛰었습니다.
설 명절을 3주 정도 앞두고 조기와 계란, 쌀 등이 상승세인 데다 안정세를 보이던 과일과 채소값도 기온에 민감한 만큼 최근 한파로 인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탈원전 기조를 이어왔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백기를 든 셈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신규 원전을 짓기로 했다고요. 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후부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이에 수긍하게 된 셈입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부지 공모 등에 착수해 오는 2029년 건설허가 신청과 203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거쳐 2037년에서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탈원전을 외쳐왔는데 이 정책을 급선회한 배경은 뭡니까?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지난해의 2배, 2038년엔 3배 넘게 급증할 전망입니다. 앞서 한국원자력학회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2038년 원전 비중 목표 35%를 2050년에도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 원전 20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 바 있는데요.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추가 건설 여부를 일부러 닫아두진 않고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상하이 격차가 14배 넘게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습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뜻인데 연간 5분위 배율은 4월 한 차례 소폭 하락한 뒤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 연초 대비 1.6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이다 포장재에 쓰이는 중국산 페트 필름에 덤핑 방지 관세 적용 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적용 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캉웨이와 그 관계사는 기존 2.2%에서 7.31%로 천진 완화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기존 3.84%에서 36.98%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네이버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세로는 쿠팡이나 중국계 플랫폼들도 적잖게 요동쳤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업체별 피해 구제 접수 현황 어떻습니까? 네, 이광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민원은 1,348건으로 1년 사이 21% 늘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17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 구제 접수를 집계한 조사인데요. 중국계 플랫폼에 대한 피해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민원은 649건, 테무 관련은 31건으로 두 플랫폼 모두 1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광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규율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네이버 관련 민원이 가장 많긴 했지만 증가율로 보면 쿠팡이 더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쿠팡 관련 민원이 1,043건으로 네이버 다음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1년 사이 23% 늘었는데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 구제 접수가 급증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 정지를 비롯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 일부는 공정위 등 규제 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장외 공세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